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도 인물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가 이태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태준이 도쿄에서 유학을 하다가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태준이 소설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태준, 희미한 자에 대한 연민의 시선입니다. 이태준의 소설 세계를 제가 간략히 한번 이렇게 특징을 잡아본 건데, 이태준의 단편 소설들을 읽고 또 몇 가지 평론을 살펴본 바 이태준 단편 소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 겁니다. 네, 이태준이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다 말고 조선에 돌아온 것은 1927년 11월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모교와 여러 신문사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 구직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공원에서 노숙한 적도 있다고 하니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29년도 봄에 개벽사에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개벽사는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던 천도교 계통의 잡지사인데요. 개벽 잡지는 진작에 1926년인가 이때 일제에 의해서 폐간이 됐었고요. 이태준은 개벽사에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관련 잡지를 발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해 가을 1929년 9월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에 또 다른 신문으로 중해일보라고 하는 한글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회부 기자를 하다가 곧 학예부 기자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 적성과 전공 이런 것과 딱 맞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이태준은 생활의 안정을 얻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작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해일보 기자가 된 지 한 반년 후인 1930년 4월, 이때 황해도 출신의 이순옥과 결혼을 합니다. 이순옥은 황해도 지주가 출신으로서 당시 이화여전의 음악과를 막 졸업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도 아무래도 집안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음악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이화여전의 음악과를 졸업했다고 하면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태준이 훗날 장마라는 소설에서 자기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36년도인가 발표된 장마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조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순옥도 알고 이태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소개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래요. 첫째, 가정이 점잖고 고생은 못 해봤으나 무엇든 처지대로 감당해 나갈 만한 타협심이 있고 신여성이라도 모던과는 반대요. 음악을 전공하나 무대에 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미에 그칠 뿐이요. 인물은 미인은 아니나 보시면 서로 만족하실 줄 압니다. 소개자의 이야기는 이 이순옥이라는 여성이 부잣집 출신이긴 하지만 고생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고, 또 이화여전까지 나온 신여성이지만 그렇다고 당대의 유행을 쫓는 그런 모던걸 이런 타입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긴 했지만 계속 음악가로서 활동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취미로서 했을 뿐이다. 그러니 이태준이 만나볼 만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곧 만날 기회를 청했고 만나보니까 대체로 그가, 그러니까 이순옥을 말하는 겁니다. 다혈질이 아닌 것과 성격이 까탈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게 아닌 것과 겸손해 배는 것과 좀 수줍은 티가 있는 것과 얼굴이 구조무자형. 구조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여성 배우였습니다. 이순옥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싫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면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애프터겠죠. 두 번째로 만난 건 이화여전과 가까운 서대문 전차 정류장 부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예전에 세검정 계곡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세검정 방향으로 가자 해서 서대문 로타리에서 무학재 고갯길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서대문 로타리에서 독립공원역 거쳐서 무학재 고개 넘어가고 그래서 홍제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애프터 데이트는 완전히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햇볕은 쨍쨍 나고 무학재를 넘어가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엄청나게 일고
또 가끔은 똥지게차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냄새를 풍기겠죠. 무학지 5개를 넘어서 개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빨래하는 아낙네들로 엄청나게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트가 이렇게 엉망이었다고 해도 될 사람들은 되죠. 그래도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 이순옥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성북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단히 숲이 좋거든요. 그럼 진작에 이런 곳으로 와서 데이트를 할 것이지 왜 무학지에 넘어가는 그 길로 데이트 코스를 잡았느냐. 당신은 연애소설은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 25살에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일찍 결혼을 한 건데 뭐 당시로서는 좀 늦게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결혼에는 부인 이순옥 집안의 반대가 대단히 심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일개 기자에 불과하고 자기 딸은 이화여전 음악가까지 나온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를 이겨내고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이태준이 학예부 기자로 일한 중해일보는 31년 6월인가에 폐간이 되고 그걸 넘겨받아서 중앙일보라는 것이 창간이 됩니다. 여운형이 사장이었어요. 이 중앙일보가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33년 3월에는 이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의 주요 간부가 된 거죠. 제가 노천명에 관한 인물 이야기에서 노천명이 이화여전 졸업한 후에 조선중앙일보의 학예부 기자가 됐다고 했는데 이 이태준이 같은 학예부 기자로 있다가 그 학예부의 부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태준은 이 같은 무렵 1933년 3월에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작가들로 구인회를 결성합니다. 9명의 모임이라는 거죠. 구인회는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9명을 유지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태준, 시의 정지용, 그리고 시의 김기림, 소설의 박태원, 또 시도 쓰고 소설도 쓴 이상, 그리고 소설의 김유정, 그 밖에 김환태, 그리고 박파량, 이무영 이런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은 역시 외모도 좀 특이하죠. 실제 성격도 특이했다고 하고요. 소설가 박태원은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죠. 이게 당시 뭐 일본에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뭐 모던 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신변 잡기라든가 심리 상태 뭐 이런 거를 소설로 쓴 사람이 되겠고요. 정지용은 외모부터가 곱상하게 생기고 상당히 호감을 주는 인상이죠. 이태준보다 먼저 휴문고보에 들어와서 휴문고보를 졸업을 하고 조선일보사에선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떠나서 일본의 도시사 대학의 영문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교인 휴문고보의 영어 교사를 하다가 이화여전의 영문학 교수로 옮깁니다. 그리고 신문사 부장도 되고 또 작품도 활발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았는지 성북동 산기슭에 땅을 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수연삼방이라고 명명합니다. 이태준 집이 있는 성북동 일대 지도인데요. 여기가 4호선 한성대 입구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들어가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덕수교회가 있고 그 옆에 그 지금 이태준 가옥을 찾으려면은 금왕 돈가스를 찾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 옆에 이제 이태준 가옥. 그래서 지금은 수연삼방 이라고 하는 찻집, 한옥 찻집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태준 가옥이 이쯤 있고 지금 성북동에서 제법 유명한 뭐 길상사라든가 한국 가구박물관 이런 곳은 좀 더 안쪽에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성락원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양반의 별장이 있는데 저는 성락원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여기 가면은 뭐 이 자연 계곡 같은 것을 이용해서 멋진 정원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수연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집의 내력과 관련된 비석 이런 게 입구에 놓여 있고요. 좀 더 가까이 가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은 찻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물론 계속 보수 이런 거를 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만은 당시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철원에 있는 한 고택을 뜯어다가 이 집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종로구 익선동이에요. 종로 3가역에서 창덕궁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구역인데 서울 시내에 있는 한옥은 1920년대에 지어진 개량 한옥, 도시형 한옥이에요. 그 당시에 집장사들이 지은 집인데요. 이 수연삼방에 있는 집은 이태준이의 고향이 철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원의 한 고택을 뜯어다가 여기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연삼방에서 수는 목숨 수고 연은 벼루, 벼루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벼루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태준은 그 집에서 벼루가 다 갈아 없어질 정도로 글을 쓰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935년에는 조선중앙일보를 그만둡니다. 창작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여러 편의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신문 연재 소설도 계속 썼다고 합니다. 1939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문학가들과 함께 문장지를 창간을 했습니다. 문장지에서 편집인을 맡으면서 소설을 담당했고요. 시는 정지용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은 이 문장에 1940년인가 11호이고요. 여러 발간호들입니다. 문학적 제 이름을 문장으로 지은 것은 문장을 그만큼 중시한다 이런 게 되겠죠. 문학에 대한 이태준의 독특한 입장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작품을 좀 살펴보면요, 해마다 여러 편의 작품을 썼는데 여기는 그 중에 극히 일부만 표시를 한 겁니다. 31년에는 고향은 자기의 고향인 철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도쿄 유학을 하다가 중퇴하고 왔는데 그것을 약간 각색해서 소설화한 겁니다. 일본에서 대학 법학과를 마치고 돌아온 한 인물이 달라진 조선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렸고요. 1933년에 발표한 달밤은 성북동 집에 신문 배달을 하던 황수건이라고 하는 좀 모자란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35년에 발표한 소설 선고부도 같은 류의 작품이고요. 1936년에 발표한 장마는 어느 장마철에 비 오는 날 이 작가가 집을 나서서 신문사에 들르고 또 다른 동료 작가들과 만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드는 여러 가지 상념들을 쓴 소설입니다. 거기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기 결혼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다른 자기 친구 작가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37년에 발표한 복덕방은 시세에 뒤떨어진 윤초씨라고 하는 한 노인이 토지개발 소식을 듣고 한몫 잡기 위해 딸로 하여금 토지 투자를 하게 했다가 그것이 허위 정보로 드러나니까 결국 그 사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938년에 발표한 폐강냉은 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뀐 이후에 교사 자리를 놓치게 된 친구를 이 주인공 이태준이 만나러 평양에 가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제목의 폐강은 대동강이고요. 이 대동강물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제 말의 암울한 상황을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39년에 발표한 농구는 만주로 이민을 가서 농토를 개척하는 조선 농민의 이야기인데요. 조선 농민들은 논농사를 위해서 수로를 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밭이 침수될 것을 우려한 중국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걸 무릅쓰고 수로를 완성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40년의 밤길은 역시 일제 말의 암울한 상황을 다룬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토끼 이야기는 이태준이 생계를 위해서 일제 말에 집에서 토끼를 길렀어요. 그를 소설화한 것이고요. 41년에 발표한 사상의 월야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룬 자전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태준이 소설에서 제일 중시한 거는 인물의 발견, 인물의 창조, 성격 창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 이태준 소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당대의 평론가 최재선은 인생의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존재들이 이태준의 예술세계 안에서 선명한 인간성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평을 했고요. 제가 제목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주목받기 힘든 그런 우리 주변의 희미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아주 생생하게 살려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조라고 시인 이육사의 동생인데요. 당대의 평론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상은 비만했으나 문장은 빈혈을 면치 못한 우리 문단에 이태준은 불멸의 기초를 닦았다고까지 평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같이 어떤 이념성을 강하게 표출을 했지만 문장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그런 소설들에 대해서 이태준은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태준 소설은 시세에 뒤떨어진 복덕방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들, 또 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뜻한 연민의 시선으로 관찰한 기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준의 수연삼방은 동료 작가들의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시인 정지용이라든가 이상, 또 소설가 박태원, 이병기, 또 화가 김용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사랑방 역할을 했고요. 특히 이태준은 난을 치고 또 매화를 가꾸며 또 백자 같은 자기를 모으고 또 낚시를 즐기고 옛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취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태준의 수필 중에 설중박랑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중이란 거는 이제 눈 오는 겨울에 박란은 난꽃을 방문했다는 것인데, 가람 이병기가 자기 집에 꽃이 폈다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정지용이 알려주니까 초청한 날짜에 이병기 집으로 가서 난의 향기를 맡으면서 보낸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을 기록한 글입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 선비 노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태준은 이 일제말에서는 소설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 무슨 계급의식을 추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수연산방에서의 이태준 일가의 모습입니다. 여기 한옥 담이 있죠? 한옥이 있고 여러 화초가 있고 한옥의 뜰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아이가 5이었어요. 장녀 소명, 또 장남 유백, 차녀 소남, 차남 유진, 삼녀 소현입니다. 이 막내가 40년생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한 돌 정도 지난 걸로 봐서는 1941년이나 2년쯤 찍은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이태준은 아직 40이 안 됐을 나이입니다. 30대 말인데 지금 사람에 비하면 물론 나이가 훨씬 들어 보이죠. 이태준의 부인 이순옥이고요. 키 차이가 상당하죠. 이태준 키가 한 180 정도 됐다고 했죠. 이태준의 자녀들이 다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다음에는 문인들을 전시 총동원 선전에 가담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친일의 굴레를 쓰게 됐습니다. 이태준 역시 몇 번은 문인들의 시국 강연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준은 확실히 적극적으로 이 친일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친일 작품을 특별히 남긴 것도 없고요. 창시도 안 했습니다. 이태준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또 일본어 작품을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1943년에 그 돌다리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조선 전통의 수호 의지 뭐 이런 거를 오히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3년에는 성북동 수연산방에서의 생활을 접고 철원 인근의 안엽이라는 곳으로 낙향을 합니다. 해방 때까지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평온한 생활은 아니었어요. 이태준이 해방 후에 발표한 해방전우라고 하는 자전소설을 보면은 낚시를 하러 다니는 것조차도 일본 순사들의 눈에는 아주 거슬렸고,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낚시를 다녀야 했던 그런 어려운 사정을 표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태준이 소설가로서 왕성히 활동을 한 것과 또 일제말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런 이태준이 해방 후에 내린 중요한 선택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